동굴 다이버가 다이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겼을 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의 비극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동굴 탐험가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통로나 동굴을 발견하며 일생에 단 한 번 있을 발견을 진심으로 갈망한다. 최초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위험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는다. 이것은 아겐 아레드 동굴 시스템에 있었던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이 남자는 마틴 파이다. 그는 10세부터 동굴 탐험을 시작해 당시 23살의 나이로 영국에서 가장 긴 동굴을 탐험하고 지도하며 수중 및 지하 사진, 영상 촬영의 선구자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 로저 살라리 또한 당시 26세의 나이로 동굴 탐사에 능숙한 인물이다. 둘은 거의 10년 동안 건식 동굴 탐험을 해왔고 지난 3년 동안은 주로 수중 동굴을 탐험하며 나이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74년 당시 유명 탐험가인 존 파커가 아겐 아레드 동굴 시스템의 가장 긴 통로 중 하나에서 세 번째 수중 터널의 존재를 발견한 후 탐험을 중단하였는데 그가 발견한 세 번째 수중 터널의 존재가 마틴과 로저의 모험심을 자극하였다. 아겐 아레드 동굴 시스템은 영국 웨일스에 위치한 총 길이 약 32.5km에 달하는 거대한 카르스트 지형의 동굴망이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에 쉽게 녹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빗물에 의해 지형이 천천히 침식된다. 이처럼 침식된 지형에서는 지하의 동굴이나 싱크홀이 형성되며 여러 동굴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동굴 시스템을 이루게 된다. 동굴 안에는 수중 터널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하 터널 중 고도가 낮아지면서 물로 차 있는 구간을 말한다. 짧은 수중 터널은 숨을 참고 헤엄쳐 통과할 수도 있지만 긴 수중 터널은 통과하기 위해 완전한 다이빙 장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건식 동굴 탐험에 다이빙이 더해지면 위험성과 복잡도는 훨씬 더 커진다. 마틴과 로저는 1년 가까이 계획을 세우며 이 세 번째 수중 터널을 탐사하려 했다. 그러나 탐사가 예정된 5월, 로저가 무릎을 다치며 마틴은 혼자 가기로 한다. 혼자 하는 다이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하지만 마틴의 호기심은 그 어떤 경고도 무시할 만큼 컸다. 마틴은 산소통 2개를 포함한 다이빙 장비를 챙겨 탐사를 떠난다. 동굴 입구에서 세 번째 수중 터널까지 가기 위해선 수시간에 걸쳐 미로 같은 통로와 바위 틈 좁은 공간을 지나 무려 1600m 안쪽까지 들어가야 한다. 다이빙 장비와 공기통도 직접 운반해야 했고 좁은 바위 틈을 지나기 위해선 장비부터 밀어넣고 몸을 비틀며 따라 들어가야 했다. 이런 여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고역이지만 마틴은 오히려 들떠 있었다. 첫 번째 수중 터널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미 1200m가 넘는 건식 동굴 구간을 통과한 상태였다. 그곳부터 차례대로 마주하게 되는 두 개의 수중 터널은 길이가 각각 76m, 26m로 상대적으로 짧았고 마틴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수중 터널은 지나온 곳들보다 훨씬 더 길었고 아직 아무도 끝까지 가본 적이 없었다. 마틴은 아직 남아있는 첫 번째 산소통을 그곳에 두고 새 산소통으로 교체한 뒤 물속으로 들어간다. 마틴은 끝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기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첫 번째 수중 터널의 3배가 넘는 길이인 약 260m 수중 터널을 통과한 끝에 에어챔버에 도달했다. 그곳은 아직 지도에 없는 미지 통로의 입구가 있었다. 그는 입구에 다이빙 장비를 두고 또다시 550m, 즉 축구장 5개 길이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그가 끝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수중 터널의 무릉덩이를 보고 놀랐다. 네 번째 수중 터널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세 번째 터널에 있는 그의 공기통은 이미 돌아가며 해야 할 3번의 다이빙만을 위해 충분할 것이었다. 그는 출구에서 1600m 떨어져 있었고 밖으로 나가는데 좋기 4-5시간은 걸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대략적인 지형만 파악한 뒤 돌아가기로 한다.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마틴은 로저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팀을 이뤄 다음 탐험 계획을 세웠다. 4개의 좁은 수중 터널을 통한 다이빙을 포함해 1600m 이상을 지나 펼쳐지는 미지의 동굴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보는 데는 특별한 종류의 동굴 탐험가 정신이 필요하다. 6월 15일 다시 모인 로저와 마틴은 각자 3개의 산소통을 챙겨 마틴이 몇 주 전에 지나간 경로를 통해 이동했다. 세 번째 수중 터널 입구에서 새 산소통으로 교체한 뒤 절반 정도 남은 공기통은 이곳에 남겨두고 그들은 각각 2개의 완전한 산소통을 들고 세 번째 수중 터널 다이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새로운 경로는 로저에게는 처음이었고
두 남자는 550m의 다이빙을 하며 탐험의 희열을 느꼈다. 그렇게 세 번째 수중 터널을 통과하여 에어챔버에 올라온 둘은 다음 수중 터널까지 다이빙 장비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천천히 움직여 처음으로 함께 마틴이 발견한 구간에 도달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네 번째 수중 터널 웅덩이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두 사람 모두를 덮쳤다. 둘은 여전히 다이빙을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두 사람 모두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하게 벽들이 좁혀지는 것 같았고 공기도 무거우며 숨이 막혀왔다. 만일 장비가 손상된다면 구조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이곳에 갇힐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불길함 속에서도 두 남자는 각자 새 산소통과 약간 남아있는 산소통을 챙겨 네 번째 수중 터널로 들어갔다. 로저는 120m 길이, 마틴은 300m 길이의 가이드라인 줄을 챙겨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그들은 팀으로 함께 움직였지만 각자 독립적인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언제 돌아갈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 각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었다. 또한 로저의 산소통은 마틴의 것보다 약간 작았기 때문에 로저가 먼저 돌아와야 하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발견된 수중 터널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가장 좁은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남은 가이드라인 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로저의 가이드라인이 팽팽해지면서 그들은 이미 120m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마틴은 자신의 산소를 3분의 1 이상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이빙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산소의 첫 번째 3분의 1은 탐사에 사용하며 3분의 1은 왔던 길을 복귀할 때 사용하는 양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위해 예비로 보관해둔다. 이 시점에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틴은 이미 그 규칙을 깬 것이다. 로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속되는 잠수로 인해 그의 부비동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전해지고 있었다. 로저는 팽팽해진 가이드라인을 바닥에 고정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마틴은 이 상황을 지켜봤음에도 자갈이 쌓인 벽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나아갔다. 이것은 수중 터널의 끝에 도달하고 있고 끝에 에어챔버가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돌아가기 전에 에어챔버에서 숨을 쉴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각과 반대로 천장에는 물로 차 있었다. 그는 이 순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눈에 들어와 이 너머에 에어챔버가 있을 거란 기대감을 품고 조금 더 가보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앞쪽 교차점에서 로저를 마주쳤다. 그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자신보다 로저가 더 작은 산소통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입구로 돌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마틴은 즉시 나가야 한다고 다급하게 신호를 보냈다. 로저의 괴로운 표정은 그가 150m를 되돌아갈 만큼 충분한 공기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었을 수도 있다. 그 또한 마틴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에어챔버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마틴은 빠르게 통로 바닥으로 이동해서 출구를 향해 줄을 따라갔다. 약 40m 정도 되돌아갔을 때 그의 산소가 바닥났다. 침착하게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는 산소통으로 바꾸며 게이지를 확인해보니 지금부터 네 번째 수중터널과 세 번째 수중터널을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의 산소만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수중터널 입구에 두고 온 산소통을 사용하면 복귀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충분할 것이었다. 마틴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웅덩이에서 나온 그는 안도감을 느끼며 산소통 게이지를 확인해보니 앞으로 가야 할 세 번째 수중 동굴을 통과하기에 빠듯해 보였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있었다. 로저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그가 만약 돌아온다 하더라도 애초에 마틴보다 작은 산소통을 가져온 로저는 돌아가는데 충분한 공기조차도 없을 것이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물에서 잔물결이나 거품 없이 시간이 계속 지나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요했다. 로저를 찾으러 간다는 건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만일 이곳에서 다시 다이빙을 한다면 그가 돌아갈 산소조차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시간 후 마틴은 로저과 공기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아직 그가 살아있는 상태로 에어챔버에 고립되어 있더라도 그를 구할 방법 같은 건 없었다. 사실상 로저는 이 미지의 수중 동굴에서 실종되었거나 익사했음을 의미한다. 마틴은 물에 들어가 로저가 설치했던 가이드라인을 당겨보았지만 팽팽해지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을 끝까지 감아보니 130m 지점에서 깨끗하게 잘려있는 걸 확인했다. 이는 그가 로저를 마지막으로 본 150m 지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잘렸다는 것이다. 아마도 로저가 산소통을 바꿔야 했던 지점이었을 것이다.
로저는 가이드라인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팔로 줄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통을 교체해야 했다. 1974년에 산소통을 바꾸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장비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던 시기라 교체를 하는 도중 몸을 비틀어야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종종 가이드라인과 산소통이 얽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산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정신조차 온전치 못했던 그는 살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 속에서 가이드라인을 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도 없고 침전물이 일어난 통로에서는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가 숨 쉴 수 있는 에어챔버를 찾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투쟁했을 것은 확실하지만 산소통을 교체하다 익사했는지 또는 길을 잃어 돌아오지 못했을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마틴은 그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 판단해 마음을 추스르고 침착함을 유지하여 앞서 있는 3번의 다이빙과 지상으로의 긴 하이킹을 하여 안전하게 나갔다. 그가 로저의 운명을 누구에게든 알리고 시신을 찾기 위해 돌아갈 수색팀을 모으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이 비극은 단 하나의 규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 3분의 1 규칙만 지켰다면 로저는 여전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만약 로저가 산소통에 공기가 남은 상태에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는 다시 방향을 잡고 돌아올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는 마틴이 3분의 1의 예비 산소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로저를 찾기 위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다이빙 후 마틴 파르는 다시는 3분의 1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후 그는 몇십 년간 다이빙 경력을 이어가며 로저의 시신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1981년 마틴은 수중터널에 광범위한 수색을 펼쳤다. 4번째 수중터널 안에서 거의 200m를 위아래로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다. 이 과정 또한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수색은 실패로 끝나며 종결된다. 로저의 시신이 터널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동굴 탐험가들은 4번째 수중터널 반대편까지의 지도를 확장시키기 위해 계속 도전하였다. 그리고 1986년 이안 롤랜드와 줄리안 오커가 수중터널로 220m 들어간 지점에서 로저의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된 지 12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다. 하지만 시신은 너무 깊고 위험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두기로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87년 시신을 발견했던 이안 롤랜드는 수중터널의 종착점에 도달하며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던 에어챔버가 있는 방을 발견하게 된다. 그곳은 다른 동굴과 연결되지 않은 막다른 길이었고 모든 역경에 맞서는 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다. 지금 이 동굴 시스템의 입구는 폐쇄되었으며 특별히 허가받은 숙련된 탐험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로저 살라리의 삶을 기리기 위한 명판이 첫 번째 수중터널 입구에 설치되었다. 마틴 파는 다이빙 관련 서적 9개를 집필하고 다수의 동굴 다이빙 기록을 경신하며 최고의 다이버 반열에 오른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탐험가들이 목숨을 걸어가며 동굴을 탐험하는 이유를 말한다. There is a certain wonder in caves that you just don't find on the surface. It's an incredible mix of the opportunities to see things that so few other people will ever see. It's the sporting challenge. Yes, there is a sporting challenge to it. And there is very much, from my perspective, an element of, wow, I could be the first person, the very first person to find a stretch of cave, which is every explorer's dream. And you can't do that anywhere on Earth now. You know, all the mountains have been climbed, Everest, you name it, K2, it doesn't matter what mountains you're talking about. Whereas caving is an environment where it's still very, very much an unknown world.